상담 입문자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흔히 상담하면 대부분이 떠올리는 이 프로이트가 시작한 정신분석 상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정신분석 상담이라는 게 시대를 거듭하면서 학파도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어떤 것에 중심을 두는지도 다양하게 바뀌면서 다발적인 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렇지만 응용을 알기 전에 일단 기본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얘기할 것은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처음 만든 정신분석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정신분석 상담의 인간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성적 본능. 두 번째, 성격 구조. 세 번째, 생후 6년. 프로이트는 사람을 매우 원초적인 동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 사고, 감정이 무의식적인 성적 본능과 공격적인 본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죠. 공격적인 본능 역시 프로이트가 은퇴하기 거의 전 말년 정도에 추가적으로 도입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창 프로이트가 활동할 때의 정신분석은 인간의 모든 것을 성적인 본능으로 이해하고 해석한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성격 구조란 이드, 슈퍼에고, 그 사이의 중재자 에고, 이것의 끊임없는 갈등을 말하는데요. 지금 용어가 되게 어려웠죠. 이에 대해서는 더욱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후 6년인데요. 프로이트가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 구조가 형성되는 시기라고 얘기한 시간이에요. 생후 6년에 기본적인 성격이 다 형성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6살까지의 버릇이 평생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즉, 생후 6년간 인간에게 일어났던 경험이 이후 삶에도 고스란히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정신분석은 인간을 이렇게 6년 찍으면 그 다음도 다 알 수 있다 하는 결정적인 존재로 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분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겠어요? 성적 본능에 대해서 다뤄야 되니까 매우 자연스럽고 거부감 없는 그런 상담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죠. 그런 자연스럽고 거부감 없는 가장 솔직할 수 있는 공간은 뭐예요? 나 혼자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그냥 그 사람을 반영할 수 있는 거울처럼 있는 게 상담사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또 현재와 과거 중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당연히 과거겠죠. 정신분석에서 현재란 과거의 축적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는 과거를 변화시켜야 해요. 특히 초기 아동기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보고 있죠. 근데 우리들 6살 이전의 기억 잘 떠오르나요? 안 떠오르죠. 안 떠오르거나 희미하게 생각되는 이것을 어떻게 재구성을 하느냐?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행동, 사고, 감정이 그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무의식을 다루고 의식하기 위한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그것들이 제한 없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이야기하는 자유연상법, 꿈으로 꾸는 것들, 그것을 해석하는 것, 또 가장 최초로 떠오른 강렬하게 나의 뇌리에 박혀있는 최초 기억 등을 중심으로 두는 겁니다. 상담이라고 하면 편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생각나는 거를 막 이야기하는 장면이나 최면을 이용해서 자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들, 이런 걸 많이 떠올리죠. 그건 대부분 정신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상담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 정신분석에선 심리학적인 문제가 어떻게 형성된다고 보는지, 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제거하면 된다고 보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은 형아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의견이나 질문은 얼마든지 댓글창을 통해서 받고 있으니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
상담 입문자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정리 반디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신분석이 심리적 문제의 형성 과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문제 제거는 또 어떻게 하는지 이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시절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어린 시절의 문제가 무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문제는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 무의식적으로 억압해 놓았던 문제가 현재 상황에서 비슷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일 때문에 예전에 억압해 놓았던 그 일이 다시 올라와서 생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증상은 내부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살면서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려고 만들어 놓은 최선의 타협책이자 해결책이다 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현재 생활을 지내고 있는데 어떤 압력이나 갈등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린 시절에 무의식적으로 느꼈던 그 갈등하고 굉장히 연이 깊게 닿아 있는 거죠. 그렇게 꼭 들어맞을 때 심리적 퇴행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 불안과 같게끔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정신분석에서는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불안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아가 불안정해요.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본능적인 방어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개념이 바로 방어 기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일들 있을 수 있겠죠. 그 정도로 방어 기제로도 그거를 방어할 수 없는 정도가 된다면 그거는 이제 심리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심리적 갈등, 불안, 그리고 그것을 통한 증상은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자기가 느꼈던 그 무의식적인 갈등 있잖아요. 그 갈등은 굉장히 괴로우니까 그 무의식적인 갈등보다 덜 괴로운 심리적 증상들을 발현시켜버린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아무리 그게 더 힘들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굉장히 사람을 합리적인 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고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이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그 사람은 당연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하고 있는 그 합리적인 방어, 합리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치료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일까요?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어째서 합리적인 행동인지 그것을 해석해주고 분석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래서 힘들구나,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머리로 인지를 하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었던 그 행동이 의식화가 되게 되고요. 그렇게 의식화가 되고 나면 이제 그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과정, 그것이 정신분석 상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과정에 대해서는 좀 뭉뚱그려서 설명한 감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치료 과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 테니까 이거에 대해선 그때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정신분석에서 그러면 어떤 상황 때 이 무의식적인 갈등이 생기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걸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가 양육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의존하고 있었던 그 대상이 갑자기 떠나버리거나 이별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렇게 매우 의존하고 있는 그 대상이 자신을 꾸중하거나 야단치거나 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만큼 애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애정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 거세 컴플렉스입니다. 거세라고 하니까 이게 뭐야 싶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의존하고 있는 그 대상이
자기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것 같다 하는 그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 초자아가 유발하는 불안이에요. 그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 기준을 어기는 행동을 했을 때 자기가 난 이랬네? 라고 하면서 불안해지는 그러한 경험. 총 이렇게 네 가지의 경험이 무의식적인 갈등을 만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 그리고 공유는 반디심리연구소 형아쌤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의견이나 질문은 얼마든지 댓글창을 통해서 받고 있으니 얼마든지 적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상담 입문자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핵심 정리 반디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 그리고 치료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 상담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의식의 의식화. 두 번째, 자아의 강화. 정신분석 상담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을 통해서 개인의 성격 구조를 파악하고 수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네가 하고 있는 행동, 생각, 감정, 실수까지도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다 밝혀내고 파헤치고 해석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의식화를 할 것이다. 이것이 정신분석 상담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자아를 강화시킵니다. 나를 불안하게 했던 무의식이 의식화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심리적 긴장이나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어졌겠죠. 그러니 내담자는 강화된 자아를 통해서 성격을 건강한 방향으로 수정해가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담을 4단계에 비춰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신뢰를 쌓아가는 그러한 단계예요. 이때 상담사는 내담자의 거울인 것 마냥 내담자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 간에 비판하지 않고 수용, 이해함으로써 내담자를 조금씩 상담자에게 의존하게끔 만듭니다. 2단계,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그 정도가 되면 내담자는 점점 유아기 때의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이 상담사하고의 관계에서도 채우려고 하는 유아기적인 욕구를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과 중요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의 그 관계를 상담사에게 비추는 것, 이것을 전이라고 하는데 그 전이라는 이름을 따서 이 단계도 전이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못다 채운 욕구를 상담자에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단계는 상담자에게 있어서도 매우 고난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요구를 끈기 있게 포용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다만 내담자의 욕구는 존중하되 그 욕구가 자신이 아니고 자기에게 그 과거에 중요했던 관계의 사람에게 원하는 욕구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석시켜주고 주지시켜주면서 그 사람의 욕구를 좌절시키는 것까지가 상담사의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상담 관계가 매우 끈끈해졌습니다. 매 상담 시간마다 소소한 선물을 들고 와서 주려고 하는 그런 내담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상담사는 선물을 주는 그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매번 선물을 줌으로써 그 행위를 통해 어떤 걸 충족하고 싶은지를 묻고 해석을 해주는 거죠. 선물은 받지 않으므로 그 사람의 욕구는 좌절을 시키면서요. 3단계 통찰 단계입니다. 이런 전이 좌절이 계속되면 내담자는 상담사한테 그 좌절감 또는 불쾌함을 느끼게 되겠죠. 이런 적대감을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표시를 하고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건 상담사에게 원하고 있었던 사랑, 의존 욕구 이런 것들도 같이 드러났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 숨은 동기를 파악을 함과 동시에 선물로 인정받고 싶었던 일은 과거 부모님에게 상장
또는 장학금을 타 주었을 때만 인정을 받았던 나의 좌절 욕구 때문이구나, 인정 욕구, 좌절 때문이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통찰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4단계는 훈습 단계인데요. 이 훈습 단계는 이렇게 통찰을 함으로써 알아챈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응용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신분석의 상담 과정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담 시작할게요. 저는 당신의 거울이에요. 어떤 말이든 해주세요. 저를 지지해 주시는군요. 마치 저의 거울 같아요. 너무 의존됩니다. 이거 해주세요. 그건 당신의 전이 감정입니다. 과거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런 욕구 혹시 없었나요? 맞아요. 이거는 제 무의식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그건 당신의 전이 감정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그건 당신의 전이 감정입니다. 이제 현실에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 무의식이 이제 의식화가 되었으니까 건강한 성격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신분석 상담의 상담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무의식의 의식화, 그리고 전이, 해석, 전이 좌절로 가는 그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훈습 과정. 다음 시간에는 이런 정신분석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상담 기법, 그리고 정신분석 이론의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구독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상담 입문자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정신분석 상담의 주요 개념 1탄입니다. 주요 개념으로는 크게 본능이론, 의식구조, 성격구조, 성격 발달, 방어기제 순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번 시간은 본능이론과 성격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에서 얘기하고 있는 본능이라는 것은 순수한 생물학적 욕구를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동물적인 무언가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비단 그것만은 아니고요. 인간은 이런 본능을 조절할 수 있는 에너지도 있죠. 그렇기에 인간의 본능은 추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발달은 이 추동이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추동은 정신분석에서 밥 먹듯이 나오고 있는 개념, 성적 본능과 공격적 본능, 이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공격적 본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성적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것의 중요도가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적 본능, 리비도라고 합니다. 이 리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이 리비도, 성적 본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성격이 발달한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를 심리성적 발달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단계를 이야기를 해보면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잠재기, 성기기 이렇게 5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강기는 0세에서 1세까지의 사이를 이야기를 해요. 명칭만 들어봐도 리비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바로 알겠죠? 구강, 입에 있는 거예요. 이 나이 때 애들은 진짜 뭐든지 다 입으로 가져가요. 이론상으로는 어머니의 젖을 빠는 행동을 통해서 음식과 쾌락에 대한 욕구를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지야, 먹으면 안 돼 하면서 뭐든지 입에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다 뺏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이의 욕구를 충족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구강기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타인과의 관계, 타인과의 믿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을 회피하는 등 기본적인 관계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항문기입니다. 1세부터 3세까지를 항문기라고 하는데 어디에 리비도가 있는지는 알겠죠? 항문에 있어요. 똥오줌을 가리는 시기죠. 이 시기가 되면은 배변 활동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때 배변 활동을 원활히 잘 하지 못한다고, 또는 그것을 지나치게 더러운 것, 이상한 것들로 치부하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아이들은 거기에 수치심을 갖게 됩니다. 배변 활동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세 번째 단계는 남근기입니다. 3세부터 6세까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기는 죄책감과 관련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무엇이냐? 어린아이가 자신의 이성 부모 있죠? 이성 부모에게 근친상간적 욕망을 갖게 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욕망이 원활히 지나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건강한 발달을 한다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아이는 죄책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성기를 포함한 성적인 관심이 등장하게 되는 시기예요. 이때 부모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이의 성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되니까요. 6세부터 12세까지는 잠재기라고 하고, 12세부터 목숨이 닿을 때까지는 성기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까지 비중을 두지 않아요. 생후 6년까지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죠. 잠재기는 성별의 구분 없이 하나의 동물로서 움직이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활동적인 신체적인 에너지, 그것 자체에 굉장히 힘을 두고 있다는 거죠. 성기기는 다시 남근기 때의 그 리비도로 돌아와서 성적인 쾌락 이쪽에 맞춰져 있는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람은 평생을 성적인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구강기 때는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다가 항문기 때는 그 배변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의지, 능력에 대해서 배우고요. 남근기가 되었을 때 조금씩 성적인 관심을 갖게 되다가 잠재기에는 넘쳐나는 에너지를 활동적인 활동으로 풀고, 다시 성기기가 되었을 때는 이제 성적인 활동들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정신분석 이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았을지 확실히 알 것 같지 않나요? 이 비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이 리비도가 과도하게 충족되거나 아니면은 충족이 되지 못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주목하고 있어요. 두 경우 모두 발달 단계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해당 단계에 멈춘다, 고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숙한 성격의 형성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설령 발달이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그 단계에서 충분한 충족을 하지 못했을 때 예전에 충족됐었던 예전 단계로 돌아가는 것을 퇴행 단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 충족했던 욕구에 안주해버리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애가 어느 날 엄마가 샤워하고 있는 욕실에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곤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는 고추가 있는데 엄마는 왜 없어? 라고요. 당황한 엄마는 욕실에서 애를 내쫓고 문을 쾅 닫아버려요. 애가 만지작거리고 있던 고추를 거기는 더러운 곳이야, 만지면 안 돼, 지저분해, 거기 만지는 거 아니야, 나쁜 짓이야 라고 혼내면서요. 엄마가 샤워할 때는 욕실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매우 큰 야단도 칩니다. 그날 밤에 아이는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실수를 하게 돼요. 자다가 이불에다가 실례를 해버린 거죠. 이를 본 엄마는 얘가 이상하다라고 판단하지만 그래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마구 혼내면서 옆집에 가서 소금을 받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하기 싫다면서 울고불고 떼를 쓰지만 그래도 엄마는 고칠 건 고쳐야 된다 하면서 그것을 억지로 시켜요. 며칠 후부터 아이한테는 새로운 버릇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손톱을 물어뜯고 손을 빠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흔한 일이지만 고착, 그리고 퇴행, 심리, 성적 발달 단계, 이것들을 알고 난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보이게 되죠. 다음 시간에는 의식 구조, 그리고 성격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구독은 제작자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상담 입문자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정리 반디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정신분석 상담 주요 개념 2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의식구조 그리고 성격구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정신분석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빙산으로 생긴 그림을 항상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의식구조라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의식은 현재 자각하고 있는 것, 전의식은 현재 자각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잠깐만 의식을 기울여도 자각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의식은 의식하려고 해도 워낙 심층 깊이 묻어져 있어서 의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의식입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 성애자니까요. 그렇지만 무의식이 그저 깊이 숨어있기만 한다고 하면은 이 무의식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겠죠. 무의식은 의식적인 사고와 행동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깊숙이 숨어 있지만 인간 근원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무의식을 최순실로 기억을 해보면 쉽습니다. 뒤에 숨어서 의식의 모든 것을 조종하는 거예요. 의식은 최순실의 꼭두각시로서 무의식이 하라는 대로 그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해괴망측한 것이다 라고 보이는 것들도 그 뒤에 무의식, 최순실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무의식이 이제 밝혀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사고와 어떤 행동이 무의식에서 기반됐던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의식은 무의식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따르려고 하지 않고 의식 자체가 행동과 사고의 주인이 되어서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박모 씨를 몰아낸 뿔 혁명처럼요. 그럼 무의식을 의식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의 태블릿 PC 무엇일까요? 무의식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했었던 꿈, 말실수, 자유연상 등이 그것입니다.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것이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요. 원초와 자아, 초자아는 인간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떤 곳에 에너지를 더 잡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드는 요인인데요. 이 세 가지 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초와 본능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1차적인 과정 사고를 하는 곳입니다. 길을 가다가 예쁜 장난감이 보였을 때 그걸 사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땅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 그것이 원초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아는 현실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중재자입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요소죠. 그럼 초자아는 뭐냐? 사회적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매우 이상적이죠. 장난감을 절대로 사주지 않고 공부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모님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아는 그 사이에서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장난감은 갖고 싶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공부를 해서 성적을 어느 정도 올릴 테니 그 다음엔 장난감을 사줘라 라고 중재하는 역할인 거죠. 그리고 이 자아에서 바로 방어기제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방어기제에 대해서는 정신분석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다룰 때 그때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정신분석 기초편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이트가 살았던 시대 그리고 프로이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간략하게 알아보면서 정신분석에 대해서 더욱더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추천과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상담 입문자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정리 반디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심리치료 이론은 창시자의 자기 고백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론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시자의 개인적인 생애 그리고 그 창시자가 살았던 시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추종자의 미화 그리고 비판자들의 폄하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심층적인 내면 세계를 정교하게 밝혔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업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프로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1856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는데요. 당시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서 19살이나 많았어요. 세 번째 아내였죠. 프로이트는 어머니와는 갈등이 적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우 복잡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심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고요. 이를 계기로 자기 분석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 성욕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런 것을 주장하게 되는 배경이 그 자신이 어머니랑 아버지 사이에서 겪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라는 주장 역시 많습니다. 프로이트는 1880년에서 82년 이 사이에 안나 오라는 사람의 사례를 접하게 돼요. 이 안나 오는 히스테리 감정을 통해서 다채로운 전환 증상이 일어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녀가 치료 과정에서 보여준 의사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인 반응 이것을 토대로 신체적 마비를 주된 증상으로 나타내는 히스테리라는 것이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무의식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특히 성과 관련된 충격적 사건이 히스테리의 원인이 된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1897년에 불면증이 심한 한 여성 환자를 치료하던 프로이트는 새로운 임상 경험을 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당신의 히스테리는 과거에 겪었던 충격적인 성과 관련된 사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환자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성적 유혹을 받은 기억을 떠올렸는데 그 기억이 매번 달랐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면 기억이 매번 다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를 통해서 환자들이 호소하는 성적 외상 내용이 실제 사건이 아니라 환자의 공상 그리고 상상에 의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프로이트는 실제보다 환자의 내면적인 욕망 그리고 공상의 역동에 관심을 갖게 되죠.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히스테리의 원인이다 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당신 이 일이 있었죠? 이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하면서 사실을 추궁하는 식으로 됐고 그거에 맞춰서 내담자들도 예전에 그랬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무의식은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라면서 어느 정도 억지 추측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상상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무의식에 젖어들었는지 그 역동을 찾아보자 라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때부터를 본격적인 정신분석의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추동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인간의 추동을 중심으로 한 무의식적인 세계에 관심을 둔 게 프로이트의 추동이론이다 라고 한다면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면적인 추동과 외부적 현실을 조정하는 자아에 더욱더 초점을 맞춘 것 이것으로 프로이트의 관심이 옮겨가게 된 것이 자아심리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아심리학을 대표하는 사람은 프로이트의 딸이었던 안나 프로이트가 됩니다. 프로이트 이후의 정신분석은 상당히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이론을 설명하면서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은 무의식을 통해서 그 무의식을 자각하고 의식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즉, 정신분석의 가장 큰 목표는 자기 분석을 통한 무의식의 의식화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문제점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아보게 되죠. 왜 이렇게 무의식 그리고 과거에 중점을 두었을까요? 당시 무의식이 각광을 받았던 이유를 살펴볼게요. 당시 시대는 1800년 후반이죠. 과학 그리고 이성이 매우 중심이 되었을 때입니다. 신학이 이때까지 주류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과학 그리고 이성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사고관으로서 그 자리를 꿰어찰 때라는 거죠. 또한 이때까지 신학 그리고 과학 이 두 가지 뭐가 됐든 간에 감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불필요한 것이고 통제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임도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욕망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한 것을 어떻게든 통제하려고 했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 하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이 신체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전환장애 현상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신분석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망을 합리화시켜주는 면죄부였다는 거죠. 무의식이 그때 왜 그렇게 중요했는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아이고, 정신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마쳤습니다. 추동심리학이 아닌 다른 정신분석이 남아있긴 한데요. 이것들은 다시 다룰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그리고 추천을 눌러주시면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 심리학 모르는 사람도 살면서 한두 번은 들어봤을 그 이름 프로이트. 정신분석 치료의 창시자라고 하니 처음에는 되게 멋있고 스윗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이론을 공부할수록 고집불통 변태 아저씨처럼 느껴지는 그 아저씨. 프로이트에 대한 여러 사실을 알아보며 이해해보도록 하자. 프로이트는 1856년 5월 6일 당시 오스트리아의 프라이베르크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프로이트의 아버지인 제이콥 프로이트는 유태인이었다. 프로이트의 위로 두 명의 형제가 있는데 모두 아버지의 전처에게서 태어난 이복 형제이다.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이었다. 프로이트 역시 생전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1896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심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자기 분석을 시작하였고 그게 토대가 되어 정신분석 이론이 생겼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다면 우린 무의식 빙상 그림을 보며 괴로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프로이트의 어머니인 아말리에는 제이콥의 세 번째 아내였으며 남편보다 19살이 어렸다. 아버지가 능력자였다. 아말리에는 정이 많고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많았다. 프로이트의 전기를 썼던 존재에 의하면 프로이트가 2살쯤 어머니의 벗은 모습을 보고 성적인 애착을 느꼈다고 한다. 2살이 어떻게 기억이 나지? 천재들의 유전자엔 무언가 특별한 게 있나 보다. 아무튼 프로이트가 주장했던 성욕설과 OED 컴플렉스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겪었던 경험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많다. 프로이트가 살았던 19세기 유럽은 도덕적 윤리와 사회적 계급을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적인 환경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갑자기 인간은 성적 욕구에 움직인다. 이런 주장을 했으니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을까? 프로이트는 반골 기질과 독불 장군 기질이 있다. 기존 학문에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자기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과 손절한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런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렇게 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이론을 정립할 수 있었을 테니 사람 일이란 게 정말 아무도 모른다. 당시 유태인은 사회적인 제약을 많이 받았다. 프로이트 역시 유태인으로서 소외감과 열등감을 자주 느꼈으며 이는 독립적인 판단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이트의 어린 시절의 자료가 별로 없는데 가난했지만 반에서 늘 수석을 놓치지 않았고 독서도 많이 했다고 한다. 자연현상보다는 인문학적인 면에 관심이 있었는데 결국 간 곳은 비엔나 대학 의과대학이다. 국내든 외국이든 사자 붙은 직업이 인기가 많나 보다. 프로이트가 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괴테의 수필이다. 괴테는 수필을 통해 자연에 대한 찬미를 하였고 이게 프로이트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프로이트의 아버지는 프로이트가 지혜로운 학자가 되기를 바랬다. 19세기 후반의 유럽 시대 배경은 학문적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던 때인데 프로이트 역시 이 시기에 철학, 물리학, 생물학, 동물학, 진화론 등을 공부했다. 프로이트는 1877년에 뱀장어 수컷의 생식기를 연구했던 적이 있다. 인간의 성에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가 보다. 프로이트는 1880년대 초에 브리케 교수의 실험실에서 일하다가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는 안나 오의 사례를 알게 된다. 이 일을 계기로 히스테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남들은 5년 만에 끝내는 의학 공부를 8년 만에 마치고 의학 박사학위를 따낸 프로이트는 1882년 6월에 마르타 베르나이스와 약혼을 하며 진로 고민을 하게 된다. 대학의 연구자가 되고 싶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의사가 되기로 결정했다.
그도 그럴 것이 딸린 애가 6명이다. 1885년에 프랑스 파리 대학으로 연수를 떠난 프로이트는 최면 치료로 명성을 날리던 샤르코를 만났다. 이 최면 치료의 경험으로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최면에 빠진 환자의 손과 발이 마비되거나 마비가 풀리는 것을 본 프로이트는 히스테리는 대부분 신체적 마비 증상인데 그 이유는 과거에 경험한 심리적인 외상, 특히 성과 관련된 사건일 거야. 히스테리의 원인은 그 사람의 성적으로 억압된 무의식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 비엔나로 돌아온 프로이트는 신경과 의사로 개업을 한 뒤 다양한 환자를 만난다. 최면 치료로는 한계가 있는데 라고 생각한 프로이트는 자유연상법이라는 치료 방법을 시도하며 새로운 치료 방법과 이론 체계를 발전시킨다. 이게 바로 정신분석의 시작이다. 1897년에 불면증이 심한 여성 환자를 치료하던 프로이트는 이 환자가 얘기하는 트라우마의 기억이 매번 다름을 발견했다. 환자들이 호소하는 성적인 트라우마는 실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환자의 공상과 상상에 의한 것이구나. 깨달은 프로이트는 환자가 말하는 사건보다 그 환자의 증상이 나타내는 무의식적인 욕구와 심리적 역동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프로이트는 1900년에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발표한다. 인간의 내면 세계에 무의식, 전의식, 의식이 있다는 그 빙상 그림이 이때 태어났다. 꿈의 해석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프로이트의 추종자가 생겼다. 매주 수요일마다 집에서 추종자들과 토론을 하였는데 그중 아들러와 융도 있다. 프로이트는 23권의 책을 썼는데 40세에서 67세 사이에 15권을 썼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정신분석 이론의 주요 개념은 이때 제시되었다고 보면 되고, 프로이트 학파에선 이 시기를 프로이트 제2기 추동심리학의 시기라고 부른다. 제2기에서 프로이트가 인간의 추동을 중심으로 무의식을 연구했다면 제3기에는 자아에 집중했다. 원초의 개념은 2기의 추동과 흡사하였으나 자아, 초자아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자아가 나왔으니 당연히 이 시기에 발전한 것이 불안 감소를 위한 반응, 방어기제이다. 프로이트는 꼴초다. 하루에만 시가를 20개피씩 태웠는데 이 때문인지 1923년에 턱에 암이 생겼으며 그 후 16년 동안 턱 수술만 33번을 받았다. 담배를 끊기 위해 코카인을 했다가 담배에 코카인까지 1+1으로 중독된 적이 있다. 하지만 코카인의 부작용을 알게 된 후 코카인은 끊었다고 한다. 유태인인 프로이트를 히틀러가 좋게 봤을 리가 없다. 히틀러는 프로이트의 저서를 공개적으로 불태웠었다. 1939년 9월 23일 수차례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악화된 프로이트는 잠이 든 동안 모르핀을 투여받아 안락사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성에 대한 파격적인 관점으로 인해 다른 정신과 의사들과 일반인에게 음란한 변태라는 평가를 받은 그이지만 인간 정신의 심층적인 세계를 체계적으로 파헤치며 고유한 이론을 만든 프로이트이기 때문에 솔직히 변태 같기는 한데 그냥 변태가 아니라 위대한 변태인 것 같다. 사후에도 여러 학자에 의해 발전되며 지금까지도 메이저급 심리상담 이론으로 취급받고 있는 정신분석 상담, 그것을 만든 프로이트. 똥꼬집과 변태성도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이다 보면 위인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끝으로 프로이트 인물 소개를 마치겠다. 그럼 모두 반짝반짝한 상담 되세요.